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단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역국가의 성장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인구 이동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인구 이동이 어떻게 국가 성장에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번 주제는 인구 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여러 국가 정치 집단 형성 분열 통합에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한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호족, 한족의 융합과 수나라, 당나라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위, 진, 남북조 시기를 거칩니다. 네, 위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중국 소설 대표적인 소설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초고의 위 그리고 그 삼국을 통일했던 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거보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남북조 시기, 남조와 북조로 나누었던 시기 어제 얘기했었죠. 그 얘기와 이어서 있는 그리고 나서 당나라의 성장 요 사이에 있었던 중국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남북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조 같은 경우에는 정권 안정을 위해 토착민과의 융합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융합 정책, 하나로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북조에 있던 유목민족들은 기존에 있던 한족과의 융합, 그리고 한족이 강남으로 내려가서는 강남 지역에 있던 토착민과의 융합,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나라가 바로 이 북이라는 나라인데요. 그 16국으로 16개 나라로 쪼개져 있던 그 북조의 화북 지역을 통일한 선비족 집단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한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한족을 관리로 발탁하거나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원래 있던 곳은 여기 평성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황허강 주변인 러양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그래서 황허강 유역에 있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선생님이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북위에 있었던 대표적인 황제가 이 효문제라는 사람인데요. 이 효문제의 주도하에 한화 정책, 한족처럼 되고자 하는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처럼? 그렇죠. 한족처럼. 어떻게 한족처럼 되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수도천도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한족의 언어, 한자죠. 그리고 풍습 같은 것들을 수용해서 반대로 이제 그들이 선비족이었는데 선비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쳐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입고 다녔던 호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이 풍습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족과의 혼인장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족을 관리로 발탁하는 등의 여러 가지 한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남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남 지방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창장강 이남 지역이 강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평야입니다. 평야다 보니까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토목 기술로 강남이 개발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때 강남 지역의 농업이 크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북조와 남조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한족이 거주하던 지역 이외의 영역까지 확장을 하고자 했었다라는 거, 확장. 그래서 돌궐적 위쪽에 있는 이제 중국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돌궐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고구려와 이렇게 전쟁을 펼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나라가 했던 이게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쟁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 네, 고구려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이 네, 활약했던 이 살수대첩 이야기인데요. 수나라는 이 살수대첩에서 크게 패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 때문에 네, 금방 무너지게 되고 이어서 당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삼국에서는 어떤 항쟁이 펼쳐졌는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국내에는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이제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했던 네, 이야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국외에서는 어디를 한강을 쟁탈하려고 하는 군사적 충돌 그리고 서로가 외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국의 항쟁입니다. 삼국 항쟁의 주도권이 점점 넘어가는데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 그리고 6세기 100년 단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삼국 항쟁의 주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는 백제가, 5세기에는 고구려가, 6세기에는 신라가 주도를 하면서 이들이 각각 이 시기에 한강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살펴보실 거는 이제 6세기 중심으로 본다면 신라가 나제 동맹 맺고 고구려를 쳐서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장악하면서 직접 남북조와 교류를 하고 수나라 당나라와도 연계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던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6세기에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더라. 그래서 고구려는 위에 있는 돌궐과 그리고 백제는 크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외와 이렇게 연결돼서 남북 관계 그리고 동서 관계를 형성을 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야마토 정권 얘기했습니다. 야마토 정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렇죠? 일본으로 넘어간 도웨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마토 정권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를 봤을 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죠. 아까 그 도웨인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특히 백제와 큰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아스카 문화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 받아들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카 개신이라는 율령 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료제 그리고 지방관 이런 것들을 파견을 하고 관료제를 도입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의 틀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율령에 기초한 율령이라는 거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7세기 이후의 모습까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세기 이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국가 간 갈등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중원,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가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국에선 7세기 이후엔 당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지역 국가 그리고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를 잇는 발해가 등장해서 이렇게 각 지역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이제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7세기 이후에 일본이라는 국호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왕 칭호인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견당사, 당나라를 견학하는 사절들을 파견을 해서 얘네 수도인 장안성의 모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네 라고 하면서 헤이조쿄 또는 헤이안쿄 같은 것 도성들을 각각 건설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는 이제 중국의 그 귀족 문화를 받아들여서 귀족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권 강화와 지역 통합에 주력을 하고요. 대외관계 안정, 교육 활성화, 문물 교류 등의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래서 일본이 견당사도 보내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본이 당나라만 보낸 게 아니라 견당사도 보내고요. 그리고 신라사라는 게 해서 신라의 문물도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라나 발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해나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자신들만의 거점 기지인 뭐 신라도 또는 발해관 이런 식의 산동반도에 자신들의 거점을 마련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역국가의 성립 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각각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중국, 그 다음에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조 시기에는 있었던 게 융합정책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북위에 있었던 한화 정책들이 있더라. 한화 정책이 있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이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했더라. 뭐 예를 들어서 돌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구려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더라. 그러다가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살수대첩에 의해서 된통 깨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어디를 차지하려고 했다? 그렇지. 한강을 차지하고자 하는 쟁탈전이 벌어지더라.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만들어지고 7세기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넘어와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등장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발해도 등장하더라. 근데 이 발해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웨이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이카 계신이라는 율령 체제를 만들어냈고, 물론 이전에 중국이나 한반도도 율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다이카 계신이 만들어지고 견당사나 그리고 또는 신라사를 파견을 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식의 각국의 국가의 성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모습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해서 이 시기 당나라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